넘어져 가지고 골절을 하게 되면은 이것은 건강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건강 노화, 건강 자립을 위해서는 넘어지지 않아야만 된다. 그래서 넘어짐이라는 것은 노년의 삶을 무너뜨린다. 이 극단적인 표현까지도 제가 이 책에서 해두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재원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넘어지지만 않아도 오래 살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낙상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분 전문가 모셨습니다. 도쿄도 건강장수의료센터에서 꽤 오랫동안 노인 건강을 위해 써오신 분입니다. 김헌경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넘어지지만 않아도 오래 살 수 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희망과도 같은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넘어질까 봐 조심조심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박사님 이력이 화려하십니다. 일본 쯔쿠바 대학에서 이학 박사 하시고 도쿄도 건강장수의료센터에서 꽤 오랫동안 일을 하셨네요. 네,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그야말로 일본의 초고령 사회에 대처하기 위한 의료기관과 연구소로서 일본의 그 고령자 문제라든지 노화라든지 노인병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특히 정신건강 문제, 네. 노인들 인지기능하고 그다음에 우울증, 근골격계 건강, 근골격계 건강으로서는 뭐 낙상이라든지 노쇠라든지 건강소증, 그다음에 구강과 영양, 특히 어르신들 경우에는 영양 문제가 많이 대두되는데 요 세 팀을 총괄하는 연구 부장으로서 일을 하다가 들어왔습니다. 일본이야말로 우리보다 더 앞서가는 초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노인 건강을 어떻게 지키시는지 또 어떻게 예방하는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책 제목이 아주 강렬합니다. 넘어지지만 않아도 오래 살 수 있다. 어떻게 보면 100세 시대에서 혈압, 당뇨보다 더 위험한 것이 낙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실제로 얼마나 위험할까요? 실제로 그 지역사회 고령자들은 한 연간 1년에 한 10%에서 20% 정도가 넘어집니다. 아, 네. 그리고 넘어진 그 사람들 중에 한 10%가 골절을 당하는 이와 같은 요인이기 때문에 고령자의 그야말로 노후에 건강을 위협하는 커다란 하나의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넘어질 수 그렇죠. 있는데 어르신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아무리 조심해도 넘어질 수밖에 없고 또 특히 겨울철에 거리가 얼거나 그러면 더 위험해지는 건데요. 굳이 성별로 따져 본다면 남녀 비교가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남녀를 비교를 하게 되면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낙상률이 높고 그다음에 또 하나 지역 거주 고령자들보다는 시설에 입소하신 분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신체 기능이라든지 정신 기능이 좀 떨어지신 분, 이와 같은 그 분들이 낙상률이 좀 높은 이와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요즘 제 또래들이 부모상을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아니 어머님 건강하셨는데 왜 갑자기 돌아가셨어? 하면 낙상했다가 한두 달 고생하시다가 그냥 가시더라고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게 사망률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망률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1990년대부터 2021년도까지 그 WHO 이 데이터를 우리나라 그 경희대학교 예방의학과 연구팀에서 이걸 분석을 했습니다. 이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은 인구 10만 명당 사망률 14.8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2040년도 되면 19.48명으로 증가한다. 그러니까 모든 그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봤을 때 낙상에 의한 사망률이 증가 추세에 있다. 적어도 2040년도까지는 증가 추세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낙상이 비단 바깥에서만 넘어지는 게 아니라 실내에도 적용되는 문제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샤워하다가 넘어지시는 경우도 있고 집안에서 이동하다가 넘어지시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요? 보행 능력이 떨어지는 걸 노화의 한 현상이라고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사실 이 낙상과 관련하는 요인은 아주 많습니다. 아주 복잡합니다. 그 하나의 요인에 의해서 낙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단정하기보다는 뭐 연령 증가도 있고 그다음에 어르신들 되면은 그 질환, 노인성 질환도 많고 보행 그 동작을 분석을 해보면 60%가 보행 중에
발생을 하는 그렇게 보행 기능 저하고 낙상 발대하고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어르신들이 내가 보행 능력이 예전과 다르다라는 걸 인지하고 조심하시면 되는데 그냥 당연히 뭐 50대에 걸었던 것처럼 60대에 걸었던 것처럼 걸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나이 들면 조금 개인차가 좀 심하긴 심합니다만 보행 패턴이 변화가 되어갑니다. 이 걷는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건강하신 분들, 젊은 분들의 걸음걸이하고 보행 패턴이 아주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노인성 보행. 이와 같이 그 표현을 합니다. 노인성 보행의 특징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노인성 보행의 특징은 첫 번째는 보행 속도가 줄어듭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보행 속도만이 아니라 두 번째는 보폭이 좁아집니다. 보폭이 좁아지고 그 다음에는 보행 간격이라고 해서 왼발하고 오른발 사이 이것이 넓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지금까지 거의 주목을 안 했는데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면 보행 각도라기도 보통 사람은 발끝이 앞으로 향하는 이것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보행 각도가 커지는 이와 같은 것이 하나의 그 노인성 보행의 특징이라고. 일단 속도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보폭이 좁아지고 그다음에 보행 간격이 넓어지고 그러면 중심 잡기가 더 쉽지 않다는 얘기네요. 보행 각도가 이렇게 벌어지고 그리고 보행 각도조차 그러니까 이른바 팔자걸음이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것도 이제 일반적인 노화의 현상인 거네요. 노화의 현상인데 이와 같은 노인성 보행 중에서도 낙상하고 관련되는 것이 걸어갈 때 요 발끝이 들리는 이것이 아주 낮습니다. 낮게 되면은 걸려서 넘어지기 쉬운. 그렇죠. 그러니까 보행 과정에서 발을 들 때 발을 많이 들어야 되는데 발끝이 들어야 돼요. 발끝을 들어서 앞으로 가야 하는데 발끝을 많이 못 들고 움직이다 보니 걸려서 넘어지고. 분석을 해보면은 보행 중에 발끝이 걸려서 넘어지는 게 보행 한 4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죠. 그런데 이 보행하다 보면 발끝이 걸려서 넘어지는 데는 어떤 단차가 있다든지 이러한 곳이 아니고 평탄한 곳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발이 걸려서 넘어지는 그 확률이 20%에서 25% 정도 됩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이른바 횡단보도에서 인도로 올라오는 단차가 있는 곳도 위험하지만 평지에서 하다못해 작은 돌부리에도 넘어질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발을 거의 안 들고 지상에서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이는 패턴이 되고 그 다음에는 들어도 앞으로 보통 사람은 발 뒤꿈치부터 착지해 가지고 중심 이동을 해서 앞으로 나가는데 이와 같은 분들은 먼저 착지를 할 때 발끝이 먼저 지면에 돼 있는 이와 같은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착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착지를 하다 보면 바로 그겁니다. 앞이 먼저 떨어지니까 앞에 작은 장애물이 있어도 장애물이고 장애물이 없다고 하더라도 걸려서 넘어지는 이와 같은 것이 그 노인들의 그 보행의 특징입니다. 이런 얘기 듣고 나면 정말 겨울철엔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럴 바에는 난 안 걸을래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 이제 또 운동 기능이 떨어지는 거고 뭐가 더 나쁘다 뭐가 더 좋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걸어야 될까요? 그래도 그래야죠. 줄이거나 안 하게 되면은 모든 기능 저하가 가속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보행 기능하고는 인지 기능하고 관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럼 생활의 폭이 좁아졌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근력 저하라든지 평형성 저하라든지 이것이 활동을 해도 인생 후반기에 여러 가지가 저하하는데 활동량이 줄어들게 되면은 저하 퇴화가 가속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생활 활동 범위가 좁아지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넘어지지 않는 방법을 습득을 해서 그래야만 된다. 이것을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일단 걸을 수 있을 때는 최대한 걷기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낙상이 걱정돼서 일부러 안 걷겠다 이건 아닙니다.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거고요. 사실 낙상을 예방하고 조심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낙상이 위험한 게 넘어지는 그 순간에 다치는 것도 위험하지만 궁극적으로 연쇄적으로 다른 기능 저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어요. 아주 좋은 지점을 지적하셨는데 낙상에는 사실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넘어지가 그 충격으로 인해 부상을 입는다든지 안 그러면 골절. 골절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골절이 뭔 골절이면 대퇴골절, 고관절 골절. 고관절 골절을 당하게 되면 수술이 필요하다. 그렇군요. 수술을 하게 되면 입원이 필요합니다. 입원을 하게 되면 활동량이 줄어듭니다. 사실 팔다리 부러진 거야 뭐 깁스하고 있고 뭐 쉬고 누워 있으면 되지만 고관절 부러지면 뭐 누워만 있어야 하는 경우죠. 그렇게 됨으로써 입원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은 신체 기능 저하가 가속되죠. 그래가지고 정상적으로 회복이 된다면은 큰 문제가 없는데 회복이 잘 안 되면은 보행이 어려워집니다. 그 다음에 지팡이 보행이 될 수가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당뇨병이라든지 인지기능 저하라든지 이와 같은 그 합병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넘어져가지고 부상은 당하지 않았지만 더 큰 문제가 심리적인 위축감이 생깁니다. 그것도 중요하겠군요. 그래서 보행 불안에 연결돼요. 그 다음에 낙상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요. 그렇게 됨으로써 실제로 활동 제한을 하는 이와 같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꼭 부상만 아니고 심리적인 문제도 무시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심리적인 부담감이 가중되면 더 조심하긴 하겠지만 오히려 그 불안감에 안 걸으려고 하기도 하고 밖으로 안 나가고 사회 활동이 제한되고 축소되는 거죠. 그러면 혹시 낙상하기 쉬운 고위험군이 따로 있을까요? 저는 어르신들이 걸어갈 때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고 발끝을 봐요. 발끝을 보게 되면 어르신들 걸어갈 때 한 발, 두 발 할 때 발끝이 안 들리시는 분, 그 다음에 평소 걸을 때 의식 없이 잘 걸리시는 분, 이 사람들이 낙상 위험성이 높은 분이시다. 그래서 저는 이래 보면 평소에 잘 걸리시가 넘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하는 이와 같은 것을 어느 정도 식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실제로 스스로 내가 넘어질 확률이 높은지 낮은지를 평가할 수 있는 어떤 진단 항목들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간단하고 구독자님 여러분들께도 꼭 자기 한번 진단을 해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1년 이내에 넘어진 경험이 있는 사람. 이상하게도 한 번 넘어진 경험이 있는 사람이 다시 넘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분명히 그 넘어진 데는 이유가 있었을 테니까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낙상에 대한 두려움이나 보행 불안을 가지고 계시는 분. 요즘 사람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시지만 걸을 때 발끝이 잘 걸리시는 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쉽게 얘기하면 횡단보도. 횡단보도 좀 넓은 도로에서 횡단보도 파란불 안에 못 건너시는 분. 이 사람은 보행 기능이 저하됐습니다. 보통 사회 시스템으로서 횡단보도의 그 신호는 1.0m/s에 거의 맞춰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못 건너게 되면은 보행 기능이 저하되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1초에 1m를 갈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거군요. 물론 횡단보도의 거리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길면 1분 20초, 짧으면 40초 내에 건널 수가 없더라. 정해진 시간에 건너는 게 부담스럽다 하면 일단 보행 기능이 저하되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근력입니다. 근력을 쉽게 측정할 수 있는 악력을 가지고 자기 근력이 남자분들은 28kg, 그리고 여성분들은 18kg 미만이면 근력이 저하되었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6번째 마지막으로는 평형성을 측정하는 것이 아주 쉽습니다. 한 발 들고 외발쓰기. 이것이 5초를 못 넘기는 분. 이렇게 되면은 요 6가지 있는데 6가지 중에서 2가지 이상이 해당되면은 낙상 위험성이, 물론 개인차가 있습니다만 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차 그 낙상의 위험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평소에 느낄 수 있는 건 내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부담스럽다. 그러면 벌써 한 항목 해당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외발석이 뭐 팔로 수평을 잡으려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5초 이상 못 버틴다. 그러면 이제 한 항목 추가되는 거고. 그리고 보통 자신의 걷는 모양을 확인 안 하셨을 텐데 걷는 모양 확인하셔서 앞이 어떻게 높이가 형성되는지를 유심히 관찰하셔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건 스스로 관찰하기 어려운 배우자가 혹은 친구분이 관찰해달라고 요청을 하실 필요도 있겠네요. 그럼 내가 낙상 고위험군이다 하면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겁니까? 낙상은 예방하기는 이외로 쉽습니다. 아, 그래요? 예. 하나는 환경적 요인이 굉장히 많이 환경 요인도 많이 작용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신체 기능입니다. 네. 근력이 저하되면 낙상될 위험성이 4.4배가 높습니다. 아, 네. 그다음에 보행 기능이 저하되면 2.9배 정도 높습니다. 그다음에 평형성이 저하돼도 2.9배 정도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근력 향상, 보행 기능 개선, 평형성 개선 그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그런데 근력 향상이 효과적인데 낙상이 일어나는 그 배경에 깔려 있는 근육이 단련해야만이 낙상이 예방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책에서 아주 잘 설명을 하고 계세요. 예. 근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욱이 근력이 내 보행 기능을 비롯한 활동 기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노인성 질환을 언급해 주셨는데 이제 근감소증, 노쇠, 그리고 낙상과 골절, 보행기능 저하로 말씀을 하셨어요. 보행기능 저하 자체가 언급하신 근감소증이나 노쇠의 영향을 받아서 보행기능이 저하된 거잖아요. 결국 예방을 하려면 근육의 양을 늘려야 되고 뭐 노쇠와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방법이 최선인데 노쇠 하실 거예요. 노쇠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화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노화라는 것은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타는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네. 나이가 어느 정도 지나게 되면 여러 가지 기능이 저하, 퇴화되어 가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인간이 누구나 겪는 당연한 과정. 당연한 저도 겪고 박사님도 겪고.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지만 이 퇴화되고 감소되는 정도 차이는 개인에 따라 있습니다. 네. 속도의 차이도 속도도 다르고. 있고 정도의 네. 차이는 진짜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찾아오는 이와 같은 현상인데 노쇠라는 것은 여러 가지 기능이 저하되는 이 과정에 질병이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여러 가지 나쁜 생활 습관, 운동량이 적다든지 활동량이 적다든지 영양 상태가 나쁘다든지 이와 같은 것이 저하를 가속시킴으로써 그러면서 무엇이 생기냐? 생리적 예비력.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이 생리적 예비력이 저하되어서 특히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력,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져서 장애라든지 장기 요양 상태로 될 위험성이라든지 아니면 사망률이 높아지는 상태, 이것을 노쇠로 정의합니다. 노화는 누구에게나 자연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에 나이에 따라 그 연령대에 맞는 삶을 살아가시면 됩니다. 삶의 질을 지킬 수 있는데 노쇠는 나쁜 생활 습관이라든가 쉽게 말해서 자기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기능적 저하,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다는 거군요. 노화는 누구의 책임이 아니지만 노쇠는 내 책임인 거네요. 자기 관리. 자기 관리에서 노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첫째, 활발한 신체 활동을 할 겁니다. 네. 근데 평소에 사용하고 있는 자기 자신은 잠재적인 능력이 신체적인 기능이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 몸 상태를 자극해 둘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근육이 저하하는 데는 영양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영양 상태. 그 다음에는 사회 활동도 아주 중요합니다. 네. 특히 노년기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회 활동이 적어지면 우울증이라든지 아니면 수면장애라든지 이와 같은 걸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사회 활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 영양, 사회활동 이것을 잘 관리하시면은 노쇠는 예방도 가능하고 치료도 가능하다. 잘 먹고 많이 움직이고 많이 만나고 네. 아주 이런 그보다 활동이 중요합니다. 바로 정답이십니다. 네. 이 책에서 언급하시기를 운동기 증후군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예, 예. 이건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운동기, 운동기라는 것은 사람이 움직임이 필요할 때에서는 신경, 근육, 골격, 인대, 관절 이것이 장애가 있거나 네. 이것이 기능 저하로 인해서 보행이 어려워진 상태나 아니면 장기요양 상태로 될 위험성이 높은 상태. 네. 다시 말하면 연령 증가에 따라 가지고 근육이라든지 골격계 저하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움직이는데 기본적인 것은 앉고 서고 걷기. 네. 기본적인 이동 기능이 저하된 상태를 운동기 증후군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운동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진 예. 상태고 노화 또 더 나아가서 노쇠를 이유로 누구나 운동기 증후군을 겪을 가능성은 있는 겁니다. 네. 이 책에서 말하는 운동기 증후군을 예방하는 고고80 운동 네. 네, 제안을 하신 거예요. 네. 그게 이제 박사님의 운동법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해야 운동기 증후군도 예방하고 낙상도 예방하고 노쇠도 예방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운동기 증후군은 하나인 그 낙상골절. 네.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는 근력, 평형성, 보행기능. 자, 그렇다면 근력 운동 하는데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낙상과 관련된 근육,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네. 걸어갈 때 발끝이 안 들린다. 요렇게는 발끝을 들리기 위해서는 전경골근, 네. 정강이, 정강이 근육이 발끝을 들어 올리는 이와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아, 네. 그래서 전경골근, 이것을 강화시키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퇴골 골절 중에서 대퇴골 경부골절이 아주 심각하다. 네네. 노인의 일반 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대퇴골 경부골절이 일어나는 원인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골밀도가 낮은 것, 보행장애가 있을 것.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넘어질 때 옆으로 넘어지는 것. 아, 네. 옆으로 넘어지가지고 대퇴골 경부가 먼저 고관절이 먼저 지면에 닿음으로 그 충격에 의해 가지고 금이 간다든지 골절이 일어난다. 그렇게 된다면 옆으로 넘어지는 것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앞뒤 평형성 향상보다는 좌우의 평형성을 향상시켰다고.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옆으로 중심이 쏠렸을 때 이것을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근육이 대퇴근막장근이라고 조그만 근육이 있습니다. 이것을 강화시키면은 옆으로 넘어진 예방에 아주 도움을 줄 수 있는 그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무릎을 앉은 상태에서 무릎을 붙인 상태로 양발을 들어서 무릎은 붙였지만 발끝을 이렇게 벌려줍니다. 발목을 좌우로 벌려주게 되면은 대퇴근막장근에 힘이 탁 걸리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요 근육이 옆으로 넘어질 때 넘어지는 것을 방조해주는 근육이다. 이와 같은 인식을 하시고 이와 같은 움직임을 함으로써 요 근육을 집중적으로 단련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와 같은 것을 스스로 인식을 하시고 운동을 실천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렇지. 어디에 근육이 필요한지를 그렇지. 네, 확인하셔야 되는데 일단 발끝이 들리는 게 중요하기 맞아요. 때문에 발끝을 드는 정강이 부위 일종의 이제 종아리 근육을 종아리보다는 앞에 앞쪽 이쪽이죠. 그 예. 앞쪽이야. 그러니까 종아리 근육과 함께 이 앞쪽 정강이 근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러면 뭐 이를테면 앉아서 발끝을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한다든가 하는 운동도 좋고 네, 누워서 누워서 해도 무릎을 좋습니다. 네. 중심으로 해서 발목 운동이 되겠네요. 운동. 일종의. 뒤로 젖히는. 네네. 젖히는. 그래서 발이 최대한 뒤로 젖혀지는 힘을 정강이 부위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운동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낙상할 때 이제 옆으로 넘어지다 보면 손으로 짚어서 손목뼈가 부러지기도 하니까
중심을 잡는 게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대퇴골, 골반 옆에 있는 대퇴골 근력을 키우려면 앉은 상태에서 무릎을 붙여가지고 무릎을 붙이고 요 부위에 그러네요. 여기 이렇게만 해도 네, 요 힘이 근육. 느껴지네요. 바로 요 근육입니다. 요 두 가지 동작만 잘 하셔도 크게 도움을 받을 수 크게 있겠네요. 받을 수 있어요. 네네. 그다음에 특히 그 정강이 근육을 들었다 내렸다 하시는 분, 이것이 아주 효과적입니다. 이 근력 강화 운동을 하면은 걸림을 예방이 확실하게 보장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동작을 할 때 정강이 부위에 힘이 가는 게 느껴지고 지금 가르쳐 주신 이걸 할 때도 대퇴 부위에 힘이 가는 게 느껴지니까. 옆쪽에. 네네. 그 근육이다. 요 부위고 요 근육이다. 어느 근육을 공략하는지를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 두 가지 운동법 외에도 이제 여러 다양한 가지. 운동이 이제 책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네. 넘어지지만 않아도 오래 살 수 있다. 우리 어르신들이 낙상을 예방해야 된다라는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지할 수 있도록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넘어져가지고 골절을 하게 되면은 이것은 건강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저는 노후의 건강 노화, 그다음에 건강 자립을 위해서는 넘어지지 않아야만 된다. 이것을 아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짐이라는 것은 노년의 삶을 무너뜨린다. 이 극단적인 표현까지도 제가 이 책에서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꼭 넘어지지 마시고 아주 건강하시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미리미리 운동하셔서 근력 키우셔서 근육 확보하셔서 오랫동안 두 발로 걷는 그 꿈을 실현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중요한 얘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감사합니다. 도움을 받았습니다. 김현경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넘어지지만 않아도 오래 살 수 있답니다. 이분이 확신하는 그 근거 이 책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근력, 근육 그리고 우리의 보행 기능은 여러분이 하시기에 달려 있습니다. 일단 많이 걸어야 되겠네요. 20대에 비해서 80대 이상이 되면은 남성분들은 평균적으로 근육량이 한 29% 정도 적습니다. 여성분들은 24% 정도 적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더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상생활을 보낼 수 없다고 하면 돈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젊은 시절부터 근육 통장을 만들어서 근육 통장에 근육을 차고 쌓아두면은 안심 노후 건강이 보장된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재훈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행복한 노후의 비결은 뭘까요? 흔히 연금 이야기 하시는데요. 연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근육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도쿄도 건강장수의료센터에서 오랫동안 노인 건강을 연구해 오신 김헌경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도쿄도 건강장수의료센터에서 꽤 오랫동안 노인 건강을 연구하셨어요. 일본의 어르신들도 건강에 관심이 많으시죠? 건강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네. 사실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네. 예를 들면 29.4% 정도가 되는 실제로 고령자 수가 65세 이상 고령자 수가 3,245만 명, 3천만 명을 넘어졌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75세 이상 되시는 분들, 후기 고령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전 세계에서 후기 고령자 수가 제일 많은 나라가 또한 일본입니다. 아, 그렇군요. 나이가 들어도 자기가 혼자서 자립을 위한 활동이라든지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옆에 있는 나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운동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더 높다 볼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자기 관리를 아주 잘하고 있어.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차이가 있겠지만 국민성이 어느 국민성 정도 자체가, 반영이 된다는 거네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어려움을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행복한 노후는 근육연금에서 시작된다라는 근육연금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근육이 그만큼 미리미리 쌓아서 준비해 놓고 우리가 조금씩 받아서 쓴다. 뭐 이런 개념으로 해석해도 될까요? 네. 우리가 노후 안심 생활을 위해서는 젊을 때부터 연금 들고 적금 드시죠. 그렇죠. 이거 마찬가지로 노후 건강을 위해서는 젊은 시절부터 근육 통장을 만들어서 네. 근육 통장에 근육을 차곡차곡 쌓아두면은 기능적 예비력이 굉장히 향상이 됩니다. 그러면 노후에 여러 가지 기능이 저하되는 이 시기에 이 기능 저하를 최대한 연장을 시킬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하면서 안심 노후 건강이 보장된다. 물론 그 노후 생활을 위해서 연금이 중요하지요. 네, 아주 중요하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면은 연금은 일상생활을 위한 경제적인 지원, 자금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이 근육연금이라는 것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활동하고 행동하는 이와 같은 것이 저는 자원이라는 이와 같은 말을 씁니다. 자원이 풍부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윤택하게 생활을 잘 할 수 있죠. 근육 자원을 풍부하게 쌓아두면은 자기가 건강 생활을 잘 유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돈이 아무리 많더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상 생활을 보낼 수 없다고 하면은 돈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연금 플러스 근육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느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육이 나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자원이자 자산이다라는 개념인데 맞습니다. 사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으로 근육을 살 수는 없는 시대예요.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렇죠. 뭐 다른 치료야 받을 수 있지만 나 돈 많으니까 나한테 근육을 붙여줘.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아직. 네. 그런 의미에서 근육 통장이라는 개념을 쓰셨어요. 이제 근육을 모으자라는 건데 책에서 보니까 이 근육 통장이 생존 근육도 지켜주고 생활 근육도 지켜주고 활동 근육도 지켜준다. 이런 표현 쓰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근육 통장이 우리한테 세 개가 필요하다. 네. 처음에는 조금 전에 그 말씀을 하셨지만 생존, 호흡하기 위해서는 심장근, 소화하기 위해서는 내장근, 저작하기 위해서는 저작근, 이와 같은 근육이 필요하다. 기본적인 생존의 조건이군요. 생존의 조건이죠. 생존의 조건이 해결하고 나면 사람은 움직여야 됩니다. 생활을 해야 됩니다. 생활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먹고 배설하고 그다음에 오늘같이 밖에서 활동을 하면 댁에 돌아가시면은 목욕도 해야 돼요. 목욕하기 위해서는 옷을 갈아입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방에서 목욕탕까지 걸어가기 위한 이거는 기본적인 동작입니다. 모든 사람이 매일 반복하는 이거는 기본적인 생활 기능. 그 다음에 이것이 해결되고 나면 조금 넓은 사회생활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시장을 본다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그 다음에 금전관리를 한다든지 전화를 건다든지 집안일을 한다든지 사회 참가를 한다. 그러고 보면 근육의 필요가 단계적으로 다르네요. 그렇죠. 일단 호흡 기능부터 시작한 생존 근육, 그리고 기본적인 식생활과 배변 활동을 위한 생활 근육, 그리고 바깥에 사회 활동을 위한 활동 근육. 그렇죠. 조금 더 나가서 이제 욕심을 부리면 진짜 제대로 된 운동하고 싶다 하면 운동 근육이 필요한 그걸 거예요. 뭐죠? 저는 생활 근육 다음에 활동 근육. 이 활동이라는 것은 직장 생활 하는 것도 있고 사회 활동도 있고 지적인 활동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능 위에 우리 몸에는 특히 지근도 있고 속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육 한 부위 한 부위 관련시키는 전신 근육 중에서도 지근도 강화를 해야 되고 속근도 강화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활동량도 많아지고 활동폭이 넓어졌을 때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력이 형성이 된다고 해서 저는 활동 근육도 세 번째는 근육 통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세 가지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화는 근감소를 동반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많은 어르신들이 뭐 젊은 사람들도 근감소를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이 근감소도 일종의 전조 증상 같은 게 있을까요? 일반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 20대부터 90대까지 많이 모아서
그 정형외과에서 덱사를 가지고 골밀도 그다음에 근육을 측정을 해봤어요. 아, 네. 그러니까 20대에 비해서 80대 이상이 되면은 남성분들은 평균적으로 근육량이 한 29% 정도 적습니다. 여성분들은 24% 정도 적습니다. 그런데 근육이 저하고 감소할 때 우리 몸 부위에 따라 틀립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특히 다리의 근육량의 감소를 보면은 남성분들은 전체적으로 29% 저하인데 다리는 37% 정도 감소가 됩니다. 훨씬 더 많이. 네. 그래서 여성분들은 전체적으로 24% 정도 감소되는데 다리는 29% 정도 감소. 그래서 네. 옛날부터 노화는 다리에서부터 그 하나의 배경이 이와같은 근육량의 감소에 있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체질 분석, 뭐 인바디 검사를 받아보면 네. 팔다리 근육량이 네. 표기 되잖아요. 그래서 표준량에 비해서 뭐 105%다, 뭐 심지어 92%다, 뭐 98%다. 저는 걷기 운동을 많이 하는 편이라 다리 근육량은 좀 많아서 한 108, 109, 110%까지도 가는데 팔은 또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아서 그냥 겨우 100% 유지하거나 때로는 98, 99로 떨어지거나 뭐 많아봐야 101, 102 올라가거나 그렇거든요. 그만큼 걷기 운동을 하면 할수록 다리 근육량은 확보된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사실 걷기만 하는데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깟 걷는 건 누구는 안 걸어 다녀? 이렇게 생각하시기도 하거든요. 걷는 게 실제로 근력 운동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그런데 사실 그 걷기는 아주 걷기 운동은 모든 분들이 하기 쉽고 네. 그다음에 장소 제한도 안 받고 그렇죠. 아주 경제적이고 그리고 일종의 생활 운동이잖아요. 생활 운동이죠. 네, 그래, 대중교통만 이용해도 많이 걸을 수 있고 뭐 한 정거장 미리 내려서 걸으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뭐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고 그렇죠. 그다음에 혈액 순환도 좋아지고 네. 그다음에 뭐 지방 감소에도 효과적이라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가지고 있습니다. 사색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그렇죠. 심리적 안정도 가져다 주고. 그런데 걷기만 가지고는 노화를 예방할 수 없다는 이와 같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주 열심히 걸으신 분들을 한 6년간 추적 조사를 해봤어요. 네네. 추적 조사를 보면 양력, 팔 근육이 한 11% 정도 감소를 해요. 등 근육이 한 25% 정도 감소를 해요. 그 다음에는 심폐기능이 한 12% 정도 감소를 해요. 열심히 걸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걷는 것만 가지고는 노화 예방에 부족하니까 근력 운동하고 같이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입니다. 물론 걷기도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네, 걷는 거 중요해요. 네. 특히 이제 하체 근력량을 그렇죠. 키우는 데는 최고인데 이게 하체만 가지고는 안 된다. 등 근육도 좀 키워줘야 되고 팔 근육도 좀 확보해줘서 온몸의 근력량을 골고루 분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네, 쉽지 않네요. 네. 저는 그 유산소 운동하고 근력 강화 운동을 같이 해야만이 노년기의 건강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아주 강하게 강조를 합니다. 그 배경에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얼만큼 그 비율이라든가 그렇죠. 그것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여러 가지 많은 기준이 있습니다만 운동 기준 WHO에서 세계보건기구에서 뭐 제한하는 것이 유산소 운동을 일주일에 150분에서 300분 정도, 하루에 20분에서 40분 정도. 그 다음에 낮은 운동만 아니고 75분에서 150분 정도는 어느 정도 중강도 이상 운동이 필요하다. 낙상을 예방하고 고령계의 건강 유지를 위해서는 적어도 근력 강화 운동을 일주일에 3번 이상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제가 어르신들을 지도를 해보니까 일주일에 2번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적어도 2번은 적어도 2번 하자. 이상은 좀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한 번 하면 몇 분 정도 할까요? 한 번 해도 효과는 있습니다. 전혀 안 하는 분은 낫지요. 그러니까 1회에 몇 분? 한 20분? 그렇죠. 30분? 20분. 한 20분 정도 이상 하면 좋고. 다만 10분이라도 효과가 있어요. 효과가 있죠. 네네. 우리 몸은 어떻습니까? 사용을 하면 발달을 하고 그렇죠.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한다. 네. 폐용성 증후군이라는 것이 어른들 되면 많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게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나중에 또 설명드릴 시간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고령자의 여러 가지 신체 기능이 저하된
어르신들의 운동 개념은 운동이 아닙니다. 운동은 이래 말씀을 드리면 건강하고 힘있고 이와 같은 사람들이 하는 거구나 하는 이와 같은 인식이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의 운동의 개념은 몸을 움직이는 것, 사용하는 것 이것이 포인트다. 그것이 바로 운동이다. 네.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대단한 거 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네요. 많이 움직이시는 것만으로도 기본적인 효과는 누릴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걷기나 달리기 같은 유산소 운동과 비중을 맞춰서 근력 운동을 꼭 해줘라. 그러면 더 효과적이다. 그렇죠. 네. 물론 체육관에 가서 제대로 된 기구를 이용해서 근력 운동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집 안에서 생활 운동 아주 좋은 개념이에요. 아주 좋은 필요하겠군요. 개념. 제가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생활 운동을 한데 막연하게 운동을 한다. 이것이 아니고 우리 몸에는 어떠한 근육이 핵심적이고 포인트가 되는 근육이다.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근육이라는 것을 꼭 이해를 하시고 그 근육을 강화시키고 자극시켜주는 운동. 자, 지금 전략적으로 그렇죠. 공략해야 할 근육인데 박사님이 일어서서 그 위치를 좀 표현해 주세요. 여기 정면에 서서. 네. 일단 제일 중요한 부위는 대퇴사두근. 네, 대퇴사두근. 요 부위. 이 부위는 아주 집으로 말하면 대들보입니다. 대들보. 그러니까 이 부위를 키우려면 걷기나 스쿼트 운동. 그렇죠. 네. 그 다음에는 하태 삼두근. 네네. 종아리라고 하는 부위. 흔히들 제2의 심장이라고 이렇게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그 다음에는 고관절 부위. 이 부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세가 이렇게 되죠. 어르신들. 이렇게 되면 중심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지금 어르신들의 중심이 낮아지는 이유가 여기에 근육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요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걸어갈 때 발끝이 걸리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둔근, 엉덩이 근육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게 엉덩이에 살이 많으냐 없느냐, 그러니까 사실 살이라고 표현하지만 근육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장요근이 약화되고 대둔근이 약화되면 자세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이유는 바로 척추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자세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대둔근, 장요근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대둔근을 강화시키고 하면 자세가 이렇게 되면 자세가 똑바로. 그 다음에 척추 기립근, 척추를 자세를 바르게 해줘. 이렇게 거북이든 비슷하게. 그렇죠. 네네. 이것을 잡기 위해서는 척추 기립근을 강화시키고 이와 같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몸의 축이 되고 있는 이 근육을 반드시 자극시켜 줄 수 있는 이와 같은 움직임이 필요하다. 아마 지금 주요 부위를 이제 언급해 주셨는데 내가 어디가 가장 취약한지를 아실 거예요. 그렇죠. 내 자세가 좀 구부정하다 싶으면 장요근에 근육이 없어서 조금 자세가 낮아졌구나. 뭐 심지어 키가 줄어들었을 경우도 해당이 되나요? 척추 기립근의 문제인가요? 척추 기립근보다는 그 척추의 그 연골이요. 연골이 많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나이 들어서 신장이 늘어나신 분 말씀 안 들어보시죠? 거의 다 신장이 줄어듭니다. 뭐 1, 2, 심지어 3, 4cm 정도가 아닙니다. 더 줄어들기도 평균 해요? 3cm에서 12cm 정도 키가 줄어듭니다. 그렇게까지? 그래서 한 3cm, 5cm 정도 줄어드는 거예요. 이건 평균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반대로 저는 이제 50대 후반 59이고 이제 내일 모레 60대로 진입하는데 아직 키가 줄어들지 않았다. 그러면 건강한 척도로 봐도 되나요? 그 다음에 척추는 해면골이 많은 부위거든요. 그래서 해면골이 많은 부위는 연령 증가에 따라 가지고 골밀도가 저하될 때 특히 그 해면골의 저하가 아주 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압박을 받지 않더라도 압박골절이 일어난다든지 신장이 줄어드는 이와 같은 그 현상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저는 오늘 처음 뵙습니다만 이게 이제 신뢰되는 발언이 아니길 바라며 이렇게 대단한 근육질을 갖고 계시진 않아요. 근데 박사님은 정말 허리가 꼿꼿하시고 그냥 뒤에서 보면 젊은 사람들처럼 자세가 안정적이세요.
그렇죠. 박사님은 어떤 운동을 하시는지가 궁금해요. 매일 스포츠센터 가서 네. 짧으면 1시간에서 한 2시간 정도 계속 아침마다 근력 강화 운동하고 그다음에 트레드밀을 적으면 3km에서 5km 정도 매일 아침 뜁니다. 네. 그래서 자, 그러면 일단 센터에 갔다 체육관에 가셨어요. 그러면 유산소 운동부터 하세요? 근력 운동부터 하세요? 어느 것을 먼저 하느냐. 그래서 유산소가 먼저야 근력 향상이 먼저야. 여기에 대해서는 논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지만 결론으로 말씀드려 유산소를 먼저 하든 근력 운동을 먼저 하든 이거는 효과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박사님 뭐부터 먼저 하세요? 저는 근력 운동부터 먼저 그러면 근력 운동도 이제 주로 기구 사용하시나요? 기구를 많이 머신 네. 트레이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퇴사두근 이거는 뭐 필수. 아, 필수. 선택이 아니고 필수. 쉽게 말하면 허벅지. 허벅지. 예, 허벅지가 내 삶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종아리. 잘 걷기 위해서는 종아리. 네, 네. 그럼 자세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관절, 둔근, 척추 기립근. 저도 네. 사실은 덕이 좀 굽었어요. 아니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만 키가 큰 사람들은 조금 약간 구부정한 자세가 공체조. 있잖아요. 공체조를 가지고 이 척추 기립근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집에서도 척추 기립근을 강화시킬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체조가 있어요. 네. 혹시 소개해 드릴까요? 네, 좋아요. 옆으로 펴가지고 팔을 이렇게 해서 굽혀가지고 이건 T입니다. 네, 네. T, V, W, 네. T, V, W. 네, 뒷모습으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하면은 무릎을 약간 구부리고 굽혀가지고 네. 체중을 시켜가지고 한쪽으로 기운 다음에 이렇게 올려가지고 V W까지. W. 네, T V W. T, 네. V, 네. W. 아. 이렇게 하면 자세가 굽으신 분들한테는 네. 아주 건한한 이게 어떻게 보면 마치 응원단, 치어리더 동작 같은 느낌인데 집에서 간편하게 텔레비전 보시면서 요 몇 동작만 하셔도 해도 자세가 건강 상태라든지 네. 80대쯤 되어 보이는 자세다. 50대 건강한 사람 자세다. 자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 사람을 지금 현 상태를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육 연금을 위해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해야 하는지 전략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부위를 공략해라. 네. 일단 하체, 허벅지, 그다음에 쉽게 말해서 종아리, 또 쉽게 말해서 골반 옆에 장요근, 그리고 쉽게 말해서 엉덩이 근육, 대둔근, 그리고 척추 기립근 해서 자세를 올바르게 유지할 수 있는 운동 방법을 찾아라. 물론 이 책에서 자세히 운동 방법도 언급하고 있지만 체육관을 다니시는 분들은 체육관에 가셔서 기구의 도움을 받거나 트레이너에게 물어보시면 누구보다 이제 쉽게 내가 어떤 운동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네요. 박사님 같은 경우도 이제 먼저 가서 근력 운동 30분 하시고 이제 걷기 트레드밀을 가지고 이제 30분 정도 유산소 운동을 하신다는 얘기인데 먹는 거로도 뭔가 효과를 볼 만한 게 있을까요? 맞습니다. 노년기의 건강을 위해서는 식품 다양성이 중요하다. 골고루 먹어라? 그런데 제가 근무하던 동경도 건강장수의료센터 연구소에서는 10가지 식품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첫째는 고기, 생선, 단백질, 달걀, 단백질. 그다음에 콩류, 단백질. 유제품, 유제품, 야채, 과일, 감자, 고구마, 그다음에 해초류, 그다음에는 기름을 사용한 튀김 종류라든지. 튀김 종류도 기본적으로 소량은 먹어도 된다는 거네요. 10가지 식품 중에서 7가지 이상을 섭취하시는 분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추적을 해보니까 근력 저하가 억제돼요. 그래요? 보행 기능 저하가 감소됩니다. 네. 그다음에 건감소증 발생률이 줄어들어요. 노쇠 발생률이 식품 다양성 특점이 낮은 사람은 노쇠 발생률이 2.2입니다. 높아져요.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이 노쇠가 될 리스크가 2.1입니다. 그러니까 식품 다양성 특점이 낮은 것은 질병, 당뇨병하고 거의 같은 리스크로 노쇠 발생률이 높다.
네. 그만큼 노후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식품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골고루 먹는 차원인데요. 뭐 다 알고 계신 그렇죠. 얘기겠지만 이제 단백질, 고기, 생선 번갈아가면서 골고루 드셔야 그렇죠. 되고 이제 맞습니다. 식물성 단백질, 콩 드셔야 되고 거기에 이제 채소, 과일 같이 그렇죠. 뭐 견과류도 같이 드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해초류를 예, 좀 아주 좀. 꾸준히 먹어줘라라는 개념인데 튀긴 음식으로 열량을 기본적으로는 좀 높습니다. 확보해도 된다.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좋은 음식만은 계속 먹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섭취함으로써 영양 밀도를 높여 나가는 것. 그러니까 한 군데 치우치면은 굉장히 건강에 좋지 않다. 그러고 보니까 일본인의 식단에는 튀긴 음식이 들어가잖아요. 예, 돈가스나 예, 생선가스. 예, 일종의 예. 이제 주된 반찬에 튀긴 음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튀김이 들어가면 튀김만 나온 데는 거의 없어요. 아, 그렇겠죠. 그 보게 되면 야채가 굉장히 많이 네. 같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식품 다양성을 제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시는 분이 남자 혼자 사시는 분. 이 사람들이 굉장히 영양이 편식, 편중되는 이와 같은 경향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뭐 밖에 사 드시거나 아니면 예. 간편식 위주로 하다 보면 영양 불균형이 올 수밖에 없죠. 특히 네. 그래서 일상생활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좋은 음식만 찾아가지고 그것만 집중적으로 드실 것이 아니고 골고루 드시는 것이 건강 장수에서는 비결이다. 네. 이와 같은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운동과 식이요법이 같이 가야 된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의 근육을 확보해서 근육 통장, 근육 연금으로 우리의 행복한 노후를 갖고 보자라는 얘기인데 운동하다가 가끔 근육 통증 오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요럴 때는 어떻게 되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운동은 젊으실 때 운동하고 나이 드신 분들 운동은 운동 개념이 틀립니다. 아, 달라요. 그래서 잘 아셔야 될 것은 보통 뭐 운동하면 근력도 향상되고 보행 기능이 향상되고 플러스적인 효과만 생각하시는데 운동에는 플러스 효과도 있고 마이너스 효과도 있습니다. 아, 네. 대퇴사두근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스쿼트를 하게 되면은 대퇴사두근이 강화됩니다. 플러스 효과. 무릎이 아프게 되면은 다른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마이너스적인 효과.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적인 효과를 줄이고 플러스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 내가 어디에 약점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와 같은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지 자기 자신의 건강 상태의 자가 진단 이것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내 체력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옆집에 이 사람이 좋다고 해가 내가 그 운동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고 그 운동은 그분에게 맞는 것이고 나에게 맞는 운동이 어떠한 것인가. 그래서 어르신들이 운동할 때 가장 제가 예를 드는 것은 계단 올라가는 거하고 한 단계 높이고 그 다음 단계 네. 거기서 그 다음 단계 이렇게 차근히 시간을 두고서 체력 만들기를 해야 된다. 젊은 사람들은 금방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천천히 조금씩 강도를 올라가면서 자기 건강 상태라든지 체력을 자기 스스로 진단해가면서 조금이라도 아프다든지 통증이 나오면 이것은 자기한테 너무 과한 운동이다. 통증이라든지 그 아픔이 나오기 전까지만 하는 것이 네.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리하지 말아라. 무리하지 말아라. 욕심 부리지 말아라. 그리고 젊은 그렇지. 사람들 따라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게 요즘 건강한 사람들 따라하지 말아라. 쉽게 말해서 넘어지지만 않아도 오래 살 수 있는 거니까 기본적인 운동 기능 확보하자. 예. 그러려면 근육 확보해야 된다. 행복한 노후는 근육 연금에서 시작된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하신 운동영학 박사 우리 김헌경 박사님께 감사의 마음 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많이 도움받았습니다. 자, 근육이 연금보다 강하답니다. 우리가 돈에만 너무 치중하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해봤습니다. 근육 풍성하게 마련하셔서 행복한 노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그 일본에서 후생성 치매 프로젝트에 6년간 참가를 했습니다. 인생 후반기에 인지 기능을 잘 유지하는 것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많이 느꼈습니다. 뇌에서 나오는 운동신경이 척추를 통해 가지고 근육을 움직일 때 일어나는 종합적인 하나의 결과. 그러니까 뇌의 상태가 겉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보행 패턴이고
걸어가는 모습이다. 안녕하십니까, 김재훈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잘못 걸으면 뇌도 늙는다고 하네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스포츠 운동 의학 박사 김헌경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 김 박사님께서는 도쿄도 건강장수의료센터에서 26년 이상 노인 건강을 연구해 오셨는데요. 일본의 어르신들은 생활 운동을 많이 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진짜 운동을 많이 하시는 편인가요? 일본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평균 수명하고 건강 수명이 세 가지에서 제일 깁니다. 그래서 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잘 먹고 잘 움직이고 잘 자고 그다음 또 하나 있습니다.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사회활동이 필요하다는 사회활동. 이 네 가지가 충족되면 오래 살 수 있는데 일본 사람들이 대화하는 거 말을 엄청 많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좀 조용하고 차분하신 분들이 많다고. 대화를 한번 시작하게 되면 끝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잘 움직여요.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의 활동량이 많다. 결국 활동량을 늘리려면 우리가 의도적인 운동이 아닌 생활 운동 속에서 뭔가 효과를 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종목이 걷기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잘못 걸으면 뇌도 늙는다라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 일본에서 후생성 치매 프로젝트에 6년간 참가를 했습니다. 인생 후반기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인지 기능을 잘 유지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많이 느꼈습니다. 보행 기능하고 인지 기능하고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도 많이 하고 데이터도 많이 분석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보행 속도가 인지 기능이라든 치매와 굉장히 관련이 많다는 것을 이것을 많이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해보니까 보행 속도도 중요하지만 워킹 파라미터, 다시 말하면은 보행 속도뿐만 아니라 보폭이라든지 보행 간격이라든지 보행 각도라든지 이와 같은 요인들이 인지 기능하고 대단히 관련성이 많다는 것을 규명해 왔습니다. 사람마다 보행 패턴이 있습니다. 이제 보행 속도도 그 중에 하나고 보행 보폭도 그렇고 보행 각도도 그렇죠. KBS 재직 시절에 걸어서 출퇴근을 했습니다. 4km 거리를 왕복 출퇴근을 했는데요. 제가 40대 중반부터 걷기를 시작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출퇴근할 때 4km 거리를 좀 서둘러 가면 37분에 걸었어요. 근데 참 묘하게 1년에 30초씩 그 시간이 늘어나서 퇴직할 때쯤 되니까 한 44분, 45분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죠. 이 보행 속도가 늦춰진다는 건 나이가 든다는 뜻이기도 할까요? 그렇습니다. 이 보행 기능은 근력하고 평형성과 관련이 있지만 뇌 기능하고도 관련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면 사실 자기 자신의 뇌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것은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보행 패턴, 워킹 파라미터는 뇌의 상태를 반영하는 하나의 신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행이 작은 뇌 검사가 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잘 생각합니다. 걷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팔, 다리, 허리 이 골격의 움직임 같지만 자세히 보면은 뇌에서 나오는 운동신경이 척추를 통해 가지고 근육을 움직일 때 일어나는 종합적인 하나의 결과. 그러니까 뇌의 상태가 겉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보행 패턴이고 걸어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장인어른께서 파킨슨병을 9년째 앓고 계신데 처음에 파킨슨병을 발견하게 된 계기가 우연히 한의원을 가셨는데 한의사 선생님이 선생님 걷는 모습이 조금 달라지셨는데요. 혹시 파킨슨병 검사를 받아보시겠습니까? 하고 제안하셔서 받았더니 초기였던 거예요.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다지
보행 패턴이 바뀌었다고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의사 선생님들은 관심이 많으시니까 유심히 보셨겠지만 파킨슨병 환자들의 특유의 보행 패턴이 있잖아요. 약간 총총걸음 걷듯이 걸으시는 그것도 같은 차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편인데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파킨슨병 있으신 분들이 처음 한 발자국이 잘 안 나와요. 아, 네네. 처음 한 발자국이 나오고 난 뒤에 총총거리며 돌진하거든요. 보행 속도뿐만 아니라 보행 패턴 이것이 인지기능 저하고 인지기능 상태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은 이와 같은 것은 제일 먼저 연구를 한 데가 스웨덴입니다. 네. 스웨덴에서는 한 2,900명 정도를 6년간 추적을 해봤어요. 치매로 발생한 사람과 치매 발생 안 한 사람 이것을 비교를 하고 되니까 어디를 보행 속도를 비교를 해보니까 치매로 된 사람은 0.8m/s. 아, 네. 그 다음에 치매 발생 안 된 사람은 1.2m/s. 보행 속도에 굉장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저는 보폭에 초점을 맞춰 봤어요. 그래서 75세 이상 되는 분들을 한 300명 정도 이 사람들을 2년 동안 추적해서 인지기능 저하고 보폭과 어떤 관련이 있겠느냐 그것을 보니까 보폭은 교차비 0.98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보폭이 1cm 늘어나면은 보행기능 저하를 2% 저하를 예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보폭이 짧은 사람, 보통인 사람, 그 다음에 보폭이 넓은 사람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넓은 사람에 비해서 좁은 사람 이 사람들의 그 인지기능 저하 그 위험도를 살펴보면 3.4배나 높습니다. 오, 차이가 많이 나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행 속도뿐만 아니라 이 보폭도 인지기능 저하고 상당히 관련이 많다는 이것을 구독자 여러분께서도 새롭게 인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쿄도 건강장수 의료센터에서 26년간 노인 건강을 집중적으로 연구해 오신 분이 하는 말씀입니다. 보행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사람은 보행 속도가 빠른 사람에 비해서 치매 위험이 1.6배가 높고 그렇죠. 더욱이 보폭의 차이에 의한 위험도는 3.4배나 높아진다. 네, 어떤 운동 기능을 배울 때 뭔가 의도적으로 조금 더 해야 된다라는 권고를 하시잖아요. 그럼 걷기 운동도 내가 평소 하는 것보다 다만 5cm, 10cm라도 조금 더 뻗으면 운동 효과가 높아질까요? 저는 그 플러스 10cm 하는 이 운동을 일본에서 아주 많이 전개를 했습니다. 텔레비 특집 방송에 가서도 제가 해설도 하고 일본 텔레비전 연예인들 그 실제로 걸어보고 그 사람들 보행 진단도 해주고 이와 같은 경험이 있습니다. 자기가 평소에 걷는 걸음걸이보다 플러스 10cm는 주먹 하나입니다. 네. 정확하지는 않았지만 이 주먹 하나 정도 됩니다. 의도적으로 조금만 더 뻗으면 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렇게 함으로써 혈류량이 많아지고 근력이 향상되고 그런데 플러스 10cm 늘려서 걷기 실제로 해보시면 그래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걸어보게 되면 한 2, 3분 걸으면 자기 평소의 걸음걸이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때 다시 의식을 해서 다시 한번 플러스 10cm 조금 더 늘려보자. 그러니까 내 몸이 기억하는 보폭이 있기 때문이겠네요. 그렇죠. 가장 제가 그 플러스 10cm를 그 권장을 해서 효과를 본 사람이 당뇨병 환자가 있습니다. 이 당뇨병 환자가 몇 년을 치료를 했는데 혈당치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은 그 방송 프로에서 하기로 해서 했는데 이 사람을 제가 관찰을 했습니다. 하루에 40분씩 걷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걸을 때 보폭이 좁아요. 좁아가지고 톡톡톡톡 약간 총총걸음으로. 그래서 이 사람한테 제가 권했는 것이 걸을 때 보폭을 넓혀가지고 걸으십시오. 의도적으로. 이렇게가 2주간을 해봤습니다. 이 사람이 혈당치가 뚝 떨어져. 그래요? 그래 이 사람이 나는 지금까지 이런 거 없는데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플러스 10cm로 걷는 이 운동이 간단한 것이지만 자기 것으로 만들었을 때 이와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구나. 그러면 내 몸이 기억하는 보폭이 있잖아요. 내 말씀하신 대로 운동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10cm를 더 걷는 연습을 의도적으로 하는데 이것도 반복해서 석 달, 넉 달 이 보폭을 유지하다 보면 내 보폭이 10cm 넓혀진 보폭으로
고정될 수 있을까요? 고정될 수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다시 원위치로 돌아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높아요. 보폭을 넓히는 데 필요한 대퇴 4두건, 하대 3두건, 내전건, 장요건, 그 다음에는 대둔건, 이와 같은 근육을 강화시키면서 의도적으로 걸었을 때 자기 것으로 될 확률이 높다. 허벅지에 근육 많아야 되고 종아리에 근육 많아야 되고 장요근에 골반 주위에 근육 많아야 되고 엉덩이 근육 많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을 반복함으로써 네. 근육하고 신경이 패턴을 기억을 했을 때 자기 것으로 된다고. 그러니까 젊으신 분들이 이 같은 운동을 반복했을 때 자기 것으로 되는 거하고 어르신들이 이것을 반복했을 때 자기 것으로 되고는 시간적인 차이가 납니다. 물론 개인차도 있지만 그래서 이와 같은 운동을 3일 해가지고는 안 되고 3일을 해가지고는 적어도 3개월, 6개월 근육하고 신경이 기억을 할 수 있게끔 반복을 해야만이 자기 것으로 되고 자기 재산이 된다. 이것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지속적인 운동을 통해서 내 몸의 기억으로 만들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의도적으로 10cm 보폭을 넓히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속도를 조금 내볼까요? 그렇죠. 그것도 도움이 되겠군요. 저도 좋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그 보행 속도하고 그다음에 그 인지기능하고 가장 관련이 많은 것이 그 해마가 기억력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습니다. 사실 그 기억력이 저하되는 배경에는 해마의 위축도 있지만 해마의 혈류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억력이 저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도 기억력이 나쁘지 않은 편이거든요. 혹시 많이 걸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도 돼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럴 때 빨리 걸으면은 해마의 혈류량이 많이 증가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빨리 걷는 것만 가지고 강조하면 안 됩니다. 네. 자기 페이스로 걸어도 보통 걸음으로 걸어도 해마의 혈류량이 증가하는 것이 그것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빨리 걸음으로써 내 혈류량이 증가되어 인지기능 저하 예방에 효과적이다 하면은 이와 같은 능력이 안 되는 사람, 신체적이라든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이 빨리 걸으려고 하다가 넘어지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 건강 상태라든지 자기 체력 상태에 맞추어서 걸어도 충분히 내 혈류량이 증가를 하는데 좀 더 효과를 보기 위해서 조금 빠르게 걷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다. 일단 다른 사람의 속도를 따라하려고 하지 말고 맞습니다. 내 페이스를 확인하신 다음에 내 보통 속도보다 플러스 알파 조금만 더 빨리 내가 조금만 더 빨리 걷자라는 의지 정도. 네, 그것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사실 걷는 것만으로도 운동이 될까 생각하시는 분들 혹은 운동 처방해 주시는 분들이 중강도에 땀 흘릴 만한 운동을 하세요 라고 제안을 받았다면 3분 걷다가 1분 정도 가볍게 뛰다가 또 3분 걷다가 또 한 2분 가볍게 뛰다가 또 3분 걷다가 이런 것도 효과가 있을까요? 그것을 인터벌 워킹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걸을 때 3분 걷고 3분 보통 페이스로 걷고 또 3분 걷고 그러니까 3분 뛰고 3분 걷고 3분 뛰고 3분 걷고 굳이 빨리 뛸 필요 없고 일종의 슬로우 조깅으로 하셔도 되고 그거 하고 조금 전에 플러스 10cm 이것을 병행하면은 아주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달리기 열풍입니다. 사실 마라톤 대회 등록을 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분들이 달리기를 하고 SNS에는 내가 5km를 완주했어요, 10km 완주했어요, 뭐 하프 마라톤을 뛰었어요 하면서 자기 기록과 구간 기록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사실 어르신들도 달리기를 하고 싶긴 하실 텐데 섣불리 했다가 또 낙상의 위험도 있고 그리고 오히려 과도하게 체력이 저하되는 거 아니야? 염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달리기는 달리기 좋습니다. 좋을까요? 달리기도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부터 계속 말씀하시지만 과욕은 금물입니다. 무리하면 안 되고 욕심 부리면 안 되고 그다음에 고령기에 있어서 건강을 유지하는데
제일 지름길. 네. 내 건강 상태, 내 체력 상태를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지 마라. 신체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이거 심리적인 면, 정신면, 이건 내재 능력이 저하고 다 틀립니다. 다 다르겠죠. 네. 운동만이 꼭 건강을 지키는 건 아닙니다. 네네. 운동이 하나의 방편인 하나의 거죠. 방편이지요. 네. 근데 운동만 하면 내가 너무 힘들다라든가, 뭐 운동만 하면 내가 체력이 저하되는 걸 느낀다 하는 분들은 제대로 된 진단과 운동 처방을 받으셔야 되는 거지, 남이 운동한다고 또 그만큼 한다고 무조건 따라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는 사회활동. 사회활동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좀 오래된 연구입니다만 리타이어 스타디라고 하는 게 1990년대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실험을 했는가 하면은 정년 퇴임을 했지만 일을 계속하고 있으신 분. 정년 퇴임했지만은 여러 가지 사회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는 분. 그 다음에 활동을 안 하시는 분.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인지기능 테스트하고 내 혈류량을 체크를 해봤어요. 네. 이렇게 하니까 정년 퇴임해가지고 열심히 활동을 하시는 분. 활동에는 신체적인 활동도 있고 사회적인 활동도 있고 지적인 활동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을 하시는 분은 이 일을 계속 하시는 분하고 같이 내 혈류량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요. 인지기능 검사 테스트도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 이 사람들은 내 혈류량도 줄어들고, 그다음 인지기능 테스트도 저하되는 이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인지기능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내 건강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사회활동, 지적인 활동 같은 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만 어떤 환자의 뇌의 그림을 보니 치매 환자의 뇌 상태와 비슷했는데 이분에게는 치매 증상이 나타나질 않았어요. 살펴보니까 이분이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더라.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회활동을 많이 하고 지적인 활동을 많이 하고 하면은 좀 어려운 말로 말씀드리면은 뇌의 예비 능력이 향상돼요. 리저브라고 하는데 이것이 만약에 그 예비 능력을 높여주게 되면 같은 양의 아밀로이드 베타가 뇌에 축적되더라도 어떤 분은 치매 증상이나 기억력 저하 증상이 나타나지만 어떤 분은 같은 양이 축적되더라도 나타나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건물에서 예비 전력을 확보해 놓듯이 우리 인체도 그렇죠. 그렇게 하면 기억력 저하라든지 안 그런 치매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를 뒤로 늦출 수 있다. 그럼 이 사회활동이라든지 평소에 뇌를 자극하는 이와 같은 활동을 해주는 것은 내 건강에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회활동 예를 들어보면 일단 친구를 만나요. 뭐 일주일에 한 2번. 아니면 어떤 센터에 등록해서 뭔가를 배워요. 이런 것도 뭐 그림을 배운다든가 뜨개질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포함되고 아니면 나 혼자 책을 읽어요. 좋습니다. 이런 것도 포함되고 책을 읽고 내 느낌을 글로 옮겨요. 이것도 포함될 거예요.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굳이 누구를 만나지 않아도 활동에 제약이 있으신 분들은 혼자서도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네요. 인지기능 저하가 조금 걱정이 되시는 분들한테는 이와 같은 권한입니다. 평소에 자기 집에서 자주 앉는 곳 옆에 백지하고 그 옆에는 반드시 연필을 두어라. 앉으면은 쓰는 습관을 들여라. 무언가를. 그런데 하나의 방법은 인지기능 중에서도 언어 기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하는 것. 언어 기능. 언어.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쓰라고 합니다. 오늘은 가로 시작되는 뭐 가수 뭐 가요 하면서 가로 시작하는 단어를 많이 써봅니다. 가로로만 시작되는. 그래서 그 휴대폰 스톱워치로 해가지고 1분간 측정을 해요. 1분간에 11개 이상 됐으면 언어 기능이 연령에 상당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럼 11개까지 못 쓰게 되면 언어 기능이 좀 저하되었다. 오늘은 가로 시작하는 거, 내일은 나로 시작하는, 다로 시작하는 이와 같은 것을 자꾸 쓰기를 권해 줍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것을 구독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2주 정도만 한 번씩 해보시죠. 자기 언어 능력이 향상되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써보시고 이것을 잘 안 되는 그 단어가 있으시면은 이것을 연습하신 한 달 후에 요번에는 내가 7개까지밖에 못 썼는데 다음에 했을 때는
12개를 쓰게 됐더라. 그러면 내 인지 기능이 향상되었다고 하는 자기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같은 쓰는 연습 아주 중요합니다. 쓸 수 없는 환경, 뭐 이를테면 지하철로 이동할 때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것보다 혼자서 단어 연상 놀이를 해도 되겠네요. 가로 시작하는 단어, 가면, 가방, 그렇죠. 가장, 가령, 가정, 그렇죠. 가식,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단어를 떠올려 보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네요. 엄청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하철 타시거나 하면은 네. 역 이름 나오는 것을 이것을 용산역 하면 역산용 이같이 거꾸로 읽어보는 거. 거꾸로 읽어보는 게 이것이 사실 인지기능 테스트 종목에도 나옵니다. 앞서 제가 달리기 열풍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즘 또 다른 열풍 중에 하나가 필사 열풍이에요. 시를 필사하는 거 혹은 좋아하는 책을 그대로 필사하는 것. 이런 것도 도움이 될까요? 엄청 도움이 되죠. 손으로 움직이는 거. 손으로 움직이는 것이 이것이 내 기능을 자극하는 데 아주 좋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가 학교 졸업한 이후에 아니 직장에서도 뭔가 쓰는 일을 하지 않고서는 쓸 일이 없어요. 없습니다.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주로 컴퓨터 작업을 하니까 뭔가 필기구로 손글씨를 쓸 일이 거의 없어졌거든요. 이 손글씨가 소근육 자극하는 거. 이것이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손을 많이 사용하시는 피아니스트라든지 기타리스트라든지 글을 많이 쓰시는 분은 치매가 안 걸린다고. 치매 확률이 현저히 낮군요. 현저히 낮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뇌 건강을 자극하는 거잖아요. 앞서 우리의 시작은 잘못 걸으면 뇌도 늙는다 해서 걷는 보행 속도 그리고 보행 패턴을 판단해서 10cm만 더 가라. 조금만 더 빨리 가라. 그리고 가능하면 인터벌 운동으로 3분 걷고 3분 뛰고 3분 걷고 3분 뛰고를 반복해라. 이것만 해도 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걷기만으로는 안 된다. 사회활동을 늘려라. 친구를 만나고 어떤 단체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혹은 어떤 센터에서 뭔가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혼자서 하는 사회활동도 있다. 책을 읽어라, 글을 써라, 필사를 해라, 단어 연상 게임을 해라. 이런 모든 활동이 결국 내 건강을 지켜주는 건데 저만 해도 그래요. 여기서 더 좋아지는 걸 바라지 않고 이 기능을 지키고 싶거든요. 이 정도면 욕심 아니지 않을까 싶은데. 아주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왜 그런가 하면 사실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요. 왜 우리 인간은 시간에 따라 가지고 저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가려고 하기 때문에 노화라는 현상 자체가 기능의 퇴보를 의미하기 때문에 현상을 유지하는 것 이것은 굉장한 진보입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 더 걷기를 좋아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인지 기능을 자극하는 이와 같은 걷기 방법을 하나 제안해 드립니다. 좋아요. 네네. 코그니 워킹. 코그니 워킹. 코그니션이죠. 네네. 코그니 인지 기능. 그 다음에 플러스 워킹. 인지 활동과 운동 활동을 같이 한다는 뜻이네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아주 쉽습니다. 그러시면서 과일 이름을 대보자. 과일 이름을 대는데 5개. 그 다음에 야채 이름을 대보자 5개. 그 다음에는 동물 이름을 대는데 5개. 이것을 연상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에게 과제를 부여하는 거군요. 그렇죠. 지적인 과제를. 그러면은 신체적인 유산소 운동이 되잖아요. 거기서 의식적으로 지적인 과제를 부여하고.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 그러면서 뺄셈을 해봅니다. 100에서 7을 빼고 거기서 다시 7을 빼고 거기서 다시 7을 빼고 그걸 5번 반복하고. 그 다음에 내일은 140에서 22 빼고 22 빼고 22 빼고 22 빼고 이같이 5번을 그러면서 뺄셈을 해보고.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혼자서 이거 같이 해도 좋습니다. 끝말잇기, 인지기능, 능으로 이어지는 것을 여러 가지 이어나는 거예요. 골탕 먹일 생각으로 끝말잇기를 하지 말고 두 분이 같이 하시더라도 지속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이어가는 게 좋습니다. 혼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사슴, 산기슭 이런 단어 말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대화를 친구 간에도 하는 것이 필요하네요. 혼자 스스로도 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코그니 워킹입니다. 코그니 워킹, 인지와 운동을 함께한다. 실제로 이 코그니 워킹을 함으로써
과학적인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축적이 그래요?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웃으면서 이렇게 지금 제안을 한 거지만 이것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데이터에 근거를 해서 제가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와 같은 코그니티브 워킹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인지기능 테스트 점수가 향상이 되더라고요. 그다음 기억력이 향상이 돼요. CT라든지 MRI 가지고 뇌의 위축 상태를 보니까 대뇌 피질 위축이 개선되는 네. 이와 같은 효과도 있기 때문에 구독자님께서도 꼭 한번 실천해 주시기를 네. 강력하게 오늘 추천드립니다. 좋은 정보를 많이 배웠습니다. 박사님 말씀 듣는 것만으로도 제가 왠지 건강해진 것 같고 괜히 똑똑해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 모든 정보는 넘어지지만 않아도 오래 살 수 있다. 이 책에서 다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삶이 더 건강해질 수만 있다면 우리가 뭘 못하겠습니까? 왜 못 걷겠으며 왜 단어 놀이를 못하겠습니까? 작은 노력이 우리의 건강을 키우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여러모로 도움 말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운동역학 박사 김원경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박사님이 여러분께 알려드린 것들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걸을 때 10cm만 더 걷고 조금만 더 빨리 걷고 걷다 뛰다를 반복하는 것, 단어 연상 놀이를 하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적어보는 것, 심지어 책을 읽는 것조차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뇌 건강 걸으면서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